이 공부는 빨리 나가는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성과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나 모든 것이 통합돼서 우리가 어떤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기법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나를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 나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가지고도 여기서 의논을 해도 좋아요. 모든 것을 통합된 관점에서 서로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자유스럽게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짝하는 거지, 이 책을 읽는 데는 여러분 오늘 하룻밤이면 돼요.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지의 한계, 만일 알미 상호작용이라면 궁극적인 진리는 주장하기 어려우며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알은 아는 자의 관점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고 그가 지각 데이터에 부과하는 게슈탈트들과 구성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시스템 사고에서는 인지에 대한 이런 한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진다. 한계 가운데 하나는 피드백의 자기 지시적 특성에 고유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관찰자와 그의 환경을 상호 연결하는 인과적 고리를 토대로 지각되고 인지된 모든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변경되며 따라서 해석적이다. 나아가 이 회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오직 짧은 원호들만이, 즉 그 고리들이 연결하는 인자들의 부분들만이 의식을 지닌 아는 자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그런 회로다. 베이트슨이 지적하듯이 삶은 우연성이 맞물린 회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면에 의식은 단지 인간의 의도가 지향할 수 있는 짧은 원호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이것을 의도적 합리성은 예술, 종교, 꿈 등과 같은 현상에 도움이 없는 경우에만 발병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번역 중에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게 의도적 합리성은 예술, 종교, 꿈 등과 같은 현상에 도움이 없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라는 주장. 이게 원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베이트슨이 지적하듯이 생명은 우연성이 맞물리는 회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면에 의식은 단지 인간의 의도가 지향할 수 있는 짧은 원호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이것을 의도적 합리성은 예술, 종교, 꿈 등과 같은 현상에 도움이 없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여기서 제가 걸렸던 부분은 도움이 없는 경우에만 발병한다. 그러니까 경우에만 발병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원문에 어떻게 표현됐는가 좀 봤는데, As Bateson points out, life depends upon interlocking circuits of contingency, while consciousness can only see such short arcs as human purpose may direct. He takes this as grounds for arguing that purposive rationality is pathogenic to the extent that it is unaided by such phenomena as art, religion, dream, and the like. 여기서 purposive rationality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걸 의도적 환원성이라고, 의도적 상대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도적 합리성, rationality라는 purposive rationality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목적적인 합리성. 우리가 의식으로 어떤 것을 관찰하는 건 우리 의식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통은 어떤 인텐션, 이게 서양의 현상학이나 정신분석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intentionality, 의도성이라는 것하고 같은 비슷한 용어를 여기서 쓴 것 같은데, intentionality, 우리는 어떤 intentionality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현상을 보는 것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든 좀 깊이 들어가면 현상학적으로는 intentionality라는 우리의 의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의도성 대신에 purposive rationality, 우리가 합리적이지만 의도적인 합리성이다. 목적적인 합리성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보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서치할 때 그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의도적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병리적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 합리성은 예술, 종교, 꿈 등과 같은 현상에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도적 합리성이 여기서 예술이나 종교나 꿈과 같은 현상에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병리적이 될 수도 있다는 근거로 삼았다. 만약에 감각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purposive rationality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술, 종교, 꿈과 같은 현상에 도움이 없는 경우에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경우에 이런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더 발병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 정도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되는 것 이외에 무의식적인 세계, 조금 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의식적인 합리성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의식적인 합리성의 세계만을 의존할 때,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를 무시할 때는 이게 어떤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움이 없는 경우에 to the extent라는 어떤, 여기서는 여러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그냥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적인 세계에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의식적인 합리성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정도의 해석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현상을 전부 도외시하는 경우에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모두 다 무시할 때는 병리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이 원문 자체가 to the extent that이라고 돼 있어요. to the extent.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들, 꿈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술이나 종교나 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리적인 세계를, 우리가 종교나 예술이나 꿈, 이런 영역들, 다른 영역들에 도움이 없는 경우에, 정신분석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또 거기에 보태서 의식적인 어떤 의도성 이외에 무의식적인 의도성도 있을 수 있고,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식화되지 않은 것들을 전부 도외시돼 버릴 때, 합리성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그런 범위에서 모든 것이 다른 요소들이 다 무시된다면 병리적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너무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사람, 그 purposive rationality, 머리로만 사는 사람들이 종교나 혹은 예술이나 혹은 비합리적인 세계나 꿈이나 이런 세계들을 다 도외시하고 자기 합리성만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쩌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런 용어로 보여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make sense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게 상호 인과율적으로 말씀하신 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쩌면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합리성, 여기서 purposive rationality라고 하면 자기의 목적적인 합리성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것만이 옳다고 우겨버리면, 종교나 예술이나 이건 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병리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purposive rationality, 목적적인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목적의 합리성도 있고 그 이외의 요소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전부 다 도외시하게 되면 이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선님이 질문해 주시니까 이건 상호적 인과율을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도적 합리성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답을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것들을 상호 인과적인 그런 상호 관계적인 것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답을 딱 찾겠다 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병리적이 될 수 있다. 병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임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많은 신경증 환자들이나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내 어렸을 때 날 한 번도 사랑해 주지 않았어 라는,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았어 라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 신념, 이게 빌리프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도 물러나지 않아요. 그 자기가 파악한 거,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우겨버려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리스너블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리스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실제 그런 일, 부모가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것 중에 자기를 충분하게 대접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부모의 여러 행동 중에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든 것만 기억을 해요. 또 선별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어려움은 부모가 자기를 잘 대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을 사는데 부모에 의존해서 살고, 부모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된다는 빌리프 시스템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의존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러한 과거가 이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거기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지적 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들이, 지적 방어에 의존하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은 지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것이 같이 가는데, 아무리 지적으로 다 통찰이 가더라도 정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그 통찰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인지의 한계라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고 싶었던 게 The limits of cognition, 우리가 인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맛봤지만 내가 체험한 것 자체가 그 대상 전체를 내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똑같은 현상을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 인지 자체를 우리가 너무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인지한 것과 내 동료가 인지한 것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큰아이가 경험했던 부모, 둘째 아이가 경험한 부모, 셋째 아이가 경험한 부모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이게 상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모가 원래 변하지 않는 실상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는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못 박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어떤 사람한테 친절한 이유는 얘가 친절하게 대하니까 부모도 친절해졌어요. 근데 애가 퉁명스러우니까 부모도 퉁명스러워졌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근데 갑자기 이게 정신분석학자 중에 비욘이라고 있잖아요. 비욘. 그래요. 그 사람도 벨타 요소와 알파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약간 이런 상호 인과율에 좀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분은 원래 인도에 자라는 분이라 동양적인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교수님은 부다에서 찾으셨어요? 비욘에서 찾지 않으시고요? 비욘의 통찰도 중요해요. 비욘을 나 좋아하는데, 비욘의 통찰 이전에 2500년 전부터 내려온 통찰의 동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는 그것의 한 버전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서양 사람 눈에는 독창적이지만 동양적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기본적인 얘기지. 있습니다. 의도적 합리성이라고 아까 그 예술 종교 꿈 같은 그
현상에 도움 없이 없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것이 그 상담자가 그 사람이 어떤 예술이나 종교나 꿈의 어떤 그러니까 종교라고 그러면 그 상담자가 불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천주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자기가 그 상담자에게 볼 때는 합리적인데 그것이 그런 것을 갖다가 그것이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편향을 버리고 봐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인 것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성을 사용해서 내 목적하에서 보는 것에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 그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종교, 예술, 그 나라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것에서 떠났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그런 얘기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이에요. 상담자가 자기가 가지고 문화나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의 그 악우를 이제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지금 제가 바꾸자고 하는 게 경우에만에서 만을 빼라는 얘기예요. 경우에 발병할 수도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인 합리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상은 아까 그 이전의 얘기는 생명, 라이프 자체는 우연성이 맞물린 회로가, 이 회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 중에 의식은 이 다양한 회로 중에 극히 일부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베이트슨의 얘기는 이 사람은 생명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인데 이 시스템 이론가가 볼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떤 이 회로가 아주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이 회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긴 회로 중에 극히 일부만 우리 의식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회로가 있다고 한다면 좀 여러분들이 이 회로가 긴 회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그 중에 극히 일부만 파악하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 의식이 파악할 수 있는 인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라는 얘기죠.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어느 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분은 동양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각각 다른 윤리나 종교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가진 합리적인 의도, purposive rationality, 합리성이라는 나의 합리성이라는 이성이에요. 리슨에 의해서 내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합리성, 내 두뇌, 내 지능, 지적 능력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 자체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이 세계의 극히 일부밖에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인지가 이 전 세계 모든 현상, 우리의 삶의 현상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의식적인 목적성, 의식적인 어떤 목적적 합리성 이런 쪽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인데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파악한 것이 옳을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은 환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큰 시스템 속에 있는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들과 교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이트슨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듯
시스템은 그 자신의 독특한 역할과 관점을 지닌다. 내과학적으로 말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물들과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큰 어떤 시스템과 나의 관계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유사한 시스템과 너의 관계에 다르기 마련이다. 관계로서의 뭐뭐의 부분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언제나 상호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구로서의 뭐뭐의 부분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폼 베르탈람피는 인지 특유의 한계의 주의를 환기했다. 즉 실존 자체의 변지법적인 특성의 주의를 환기했다. 그가 지적하듯이 열린 시스템은 상반된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즉 열린 시스템의 실체 자체의 형성되기와 소멸되기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는 이 창조적인 긴장 상태가 실제를 하나의 전체로 특징 짓는다고 보았다. 양극의 작용은 직관될 수 있지만 열린 시스템에 관한 모든 진술은 단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폼 베르탈람피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열린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립적 진술이 논리적 필연성을 갖는다고 단언하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그것이 탈인격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단지 실제의 어느 특정한 측면만을 반영한다. 만일 시스템에 관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쿠사가 반대의 일치라고 불렀던 그것이다. 추리적 사고는 언제나 쿠사의 용어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궁극적인 실제의 한 측면만을 나타낸다. 그것은 궁극적인 실제의 무한한 다양성을 결코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 실제는 반대의 일치다. 즉 어느 특정한 관점만을 갖는 진술은 모두 상대적인 타당성만을 지닐 뿐이며, 따라서 반대의 관점에서 나온 정반대의 진술에 의해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로이드 심리학의 한계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역동 이론에서 역동 드라이브가 뭐냐라고 할 때 역동은 신체에서 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에 자극이 생기면 이 신체에서 발현한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심리적인 현상으로 바뀌는데, 심리적인 현상으로 바뀌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 프로이드의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 역동, 최초의 성적 역동 이론에 의한다면 우리의 어떤 성적인 기관인 프로이드 얘기는 생식기일 수도 있고 어떤 학문일 수도 있고 입일 수도 있고 유아 성욕까지 합친다면 이런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자극들이 있으면 이 자극 자체는 만족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자극이 생기면 이게 발산해야 되는데 만족한다는 것은 발산한다는 것하고 비슷해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에요.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떤 긴장이 발생한 텐션, 자극이 있으면 긴장, 텐션이 발생하는데 이 텐션이 심리적인 현상으로, 심리적인 힘으로 작용하는데, 심리적인 힘으로 작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대상이라고, 아브젝트라고 할 때는 그 휴먼일 경우가 많이 있죠. 심리적인 현상에서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성적 역동을 만족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A인 작성,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성적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이 얘기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이분에게 발생한 성욕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발산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각각 달라요. 심리적으로 설명해 만족을 얻는 거예요. aim이라고 하는 건 satisfaction, gra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족을, 우리는 뭔가 자극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충동이 있을 때 어떤 화가 났어요. 그럼 화가 났으면 A라는 대상을 내가 패고 싶어요. 그래서 A를 가서 두들겨 팹으로써 나는 만족을 얻어요. 그 만족이라는 게 어떤 여기서 지금 내가 화나는 어떤 현상, 이런 긴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긴장이 왔을 때 이게 나에게 정서적으로 화로 느껴지면서 여기에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B라는 대상을 구타함으로써 내가 만족하고 싶어집니다. A임 자체는 이걸 거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역동 이론이에요. 그런 역동 이론 속에서 프로이드 이론 속에 대상이라고 오브젝트 자체는 독특한 대상이 아니에요. 오브젝트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 대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이 부분에서 프로이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이게 선형적 인과입이에요. 역동 자체가 문제예요. 이 드라이브가 생겨났으면 이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건 오브젝트가 무엇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 이 긴장을 해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대상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대상을 프로이드가 인정한 게 아니에요. 성적 대상은 성적 역동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면 그게 사람이건 물건이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고 본 거예요. 비인격적인 대상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말을 퍼슨이라고 쓰지 않고 오브젝트라고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대상 자체는 성적 역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의 어떤 독특함 때문에 이 사람의 성적 만족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사랑의 대상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 자체가 교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대상관계 이론이 처음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대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과 이 대상과 이 자아 간의 관계가 초기에 프로이드의 원래 역동 이론에서는 그 대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니. 그냥 가치는 내 역동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존재로서 의미가 있다는 이 역동 자체가 사랑스럽거나 귀중한 대상이거나 이러한 애정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 대상을 항상 교체할 수 있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은 내가 사랑했던 대상 혹은 내가 화났던 대상은 그 화나는 대상이 A인데 B한테 화풀이를 해도 좀 풀리긴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다 풀리느냐. 여러분이 성적 역동의 대상이 없으면 다른 대상으로 교체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 개념인가 하면.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인간을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하나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 견해가 아까 얘기한 역동 중심의 이론에 의하면 그런 불가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동이 원인이니까. 역동을 발산하는데 그냥 대상은 그 대상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대상이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이 대상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생물학적인 시스템이에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나라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내가 만나는 대상을 아무하고는 교체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어떤 큰 부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 대상 자체를 내적 대상이라고 친다면 내적 대상 나의 내적 이고라는 시스템 안에 오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대상 표상 자체는 나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대상을 아무 대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이론 속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독특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꾸어 끼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여러분의 어느 부품이 고장이 나면 그 부품만 교체하면 그 자동차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심리현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명현상 속에서는 이 작은 시스템과 큰 시스템은 상호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서 이 자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걸 교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상처받아서 굉장히 힘든데 B라는 사람은 교체하면 그대로 다 해결되느냐? 경우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시스템과 시스템이 있을 때 이 큰 시스템과 작은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시스템은 작은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작은 시스템도 큰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속에 있을 때는 어느 시스템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에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폰 베르탈람피의 얘기를 조금 보면 실존 자체의 변증법적 특성에 주의를 환기했는데 열린 시스템은 상반된 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즉 열린 시스템의 실체 자체의 형성되기와 소멸되기에 가능해진다. 그는 이 창조적인 긴장 상태가 실제를 하나의 전체로 특징 짓는다고 봤다는 얘기인데 알아듣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먼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거기에 큰 시스템과 작은 시스템이 함부로 그 시스템이 교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 폰 베르탈람피 얘기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근원적인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 서브스턴스라는 용어가 나오죠. 실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 변하지 않는 실체. 변하지 않는 실체로 서브스턴스가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한 이미지나 나에 대한 개념 자체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물은 유전한다는 게 그리스 철학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스 초기 철학에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게 임퍼머넌스라고 그래요. 임퍼머넌스라는 것은 비영속성이죠. 어떤 것도 영속적인 것은 없다. 퍼머넌트한 것은 없다. 그 만물은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모하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서브스턴스가 없다고 하는 게 불교의 주장인데 이 폰 베르탈람피는 그 개념을 조금 역설적으로 썼어요. 학자들이 다른 사람의 용어를 가져다 쓸 때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전혀 상반되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여기서 폰 베르탈람피가 얘기해 dialectic nature of existence itself, 존재 자체의 변증법적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픈 시스템이라는 것과 클로스드 시스템의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열린 시스템과 닫힌 시스템. 여기서 the open system is made possible by the interplay of opposites, the building up and the breaking down of its very substance. 여기서 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자체의 형성되기와 소멸되기에 의해 가능해진다. 열린 시스템은 상반된 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서브스턴스 자체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소멸하고 이런 것을 서브스턴스 용어를 쓰지 않는데, 서브스턴스는 퍼머넌트한 어떤 비잉, 변하지 않는 실체, 이걸 서브스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서양 사람이 이 용어를 갖다가 전혀 엉뚱한 뜻으로 써버렸어요. 생겼다가 바로 소멸하는 것, 찰나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을 서브스턴스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어떤 면에서 그 실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임퍼머넌트한 존재, 그때그때 발생하면서 바로 소멸해 가는 변모하는 존재를 서브스턴스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이분은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여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동떨어진 개념을 썼는데, 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불가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연기법으로 설명을 할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의 몸이라고 하지만 그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한 달 전에 당신의 몸이 지금 몸이냐? 세포가 수없이 많이 변모해서 당신의 몸은 한 달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내 몸은 없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가면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세포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됐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뭐가 떠올랐어요? 근데 잠시 후에는 그 생각이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이 밀려들고 있죠. 아침에 기분이 아주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굴 만나고 한 이후부터 내가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명랑한 것이 나냐 우울한 게 나냐. 나라고 하는 삶 자체가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죠. 자기 표상이 내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어떤 표상을 우리가 심리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표상이 고정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변모하는 모습을 불가에서 이걸 무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다. 그 우리가 아상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없다가 무아예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시스템 이론가인 폰 베르탈람피는 여기서 리얼리티하고 서브스턴스를 또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리얼리티를 실상이라고 보고 있고 서브스턴스 실체라고 하는 이 실체는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걸 실체라고 표현함으로써 용어의 혼란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서브스턴스라는 용어를 일반 철학자들이 쓰는 서브스턴스 용어로 쓴 게 아니고 그 반대 개념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라는 게 그 실체라고 부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실체라고 불러서 근데 실체가 생겼다가 바로 없어진다. 열린 시스템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어떤 것들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픈 시스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오픈 시스템 as it points out is made possible by the interplay of opposite. 상반된 것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오픈 시스템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The building up and the breaking down of its very substance.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실체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있었다 없어지고, 빌드업 됐다가 브레이킹 다운.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죠. 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도 생겼다가 없어져요. 생각도 일어났다가 없어지죠. 여러분의 의지 자체도 뭘 하겠다고 했다 하기 싫어. 수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데 이걸 변증법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독특한 것은 이 서브스턴스라는 용어를 일반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하고 다른 개념, 철학 쪽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분은 이걸 계속 수시로 변하는 것을 여기서 서브스턴스라는 용어로 썼다고 하는 게 독특하다고 보여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He saw this creative tension as characterizing reality as a whole. 그러니까 어떤 전체로서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상반되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자체가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죠. 전체로서의 실상은 끊임없이 서로 상반되는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실제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 창조적인 긴장 상태가 실제를 하나의 전체로 특징짓는다고 보았다. 양극의 작용은 직관될 수 있지만 열린 시스템에 관한 모든 진술은 단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폰 베르탈람피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대립적 진술이 논리적 필연성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얼리티 자체가 전체로서는 계속해서 상호작용 속에서 변모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정된 어떤 실체라는 게 없고 끊임없이 변모해가는 현상을 여기서 실제라고 보는 거죠. 실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부분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는 이게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도 고정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계획이 생각나고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하고 생각도 다양하지만 여러분의 느낌도 수시로 변하죠. 오늘은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 되니까 일어나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졌다가 저녁 되니까 아이고 좀 오늘 클럽에 좀 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기운을 차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기분 자체도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고 생각도 변모하고 있고 내 몸 자체도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유연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밖에 있는 세계도 고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이런 것은 우리가 고정된 실체로 볼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고정되지 않은 것을 고정된 것으로 봐버리면 우리가 여기 인식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저 사람 굉장히 나하고 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싸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지장선생님은 그런 경우에 가까웠던 친구하고 싸웠으면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요? 전 친구 말고 우리 아버지. 그래 아버지 어때? 그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걸 이해하기까지. 근데 얼마 전에도 또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 말을 못했다면 지금은 문자로 써요. 예전에는 좀 공격적으로 썼다면은 이제는 아버지는 그 시스템을 변할 수가 없구나. 그냥 아버지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의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는 막 너무 슬픔에 막 젖어가지고 또는 이게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언어를 썼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쓰고 좀 부드럽게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읽어도 화가 나지 않게끔 내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성장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꿀 수 없으면 내가 바뀌면 되잖아. 서로 네, 그래서 상호작용이니까. 근데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아버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굉장히 그 언어 폭력에 의해서 반박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굉장히 무력감에 빠졌다면은 그 시스템을 좀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그 선택의 폭이 커졌어요. 옵션이 생겼죠? 많이 생겼어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을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네. 상대 시스템이 완고해요. 그러면 완고한데 계속 부딪히면 결과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부드러워지면 그 완고하던 게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냐 그게 문제죠. 결국은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변모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아버지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 이거 자체가 대상을 사물화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 물건으로 치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대상은 죽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생명체로 이해한다면 아버지도 변모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을 먼저 변모시키겠다고 하는 순간 실패하는데 내가 접근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아버지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상호작용이에요. 녹아내릴 것까지 기대도 안 해요. 빨리 하려고 하시지 않으면 돼요. 근데 아버지는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고집이 있지. 그걸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약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을 유지를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스템 이론이나 불가의 연기법은 어쩌면 모든 학문의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영성 철학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건 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인식 시스템의 문제니까 인식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가. 결국은 우리는 임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대상들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교류하는가 하는 측면을 결국 보는 건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큰 틀 속에서 상호적 인과율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구체적인 사례일 것으로 봐요. 근데 이게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생 이 영성 수련을 하시는 분도 마지막까지 득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걸 온전하게 깨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실제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분명하게 안다는 것인데, 아는 것을 아는 이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투사가 일어나고 내사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알미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consciousness라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awareness라는 말을 많이 써요. awareness라는 말을 쓰는데 awareness는 어떤 분들은 consciousness하고 비슷하게 쓰기도 하는데, 이 awareness는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상을 이해하는 이 선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안다고 느끼고 대상에 대해서, 대상과 어떻게 교류하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변모해가고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내가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나를 또 바라보는, 그러니까 알에 대한 알, 이렇게 이 시스템 철학자들도 이 연기의 원리 혹은 상호인과율의 원리를 말로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을 표현을 아무리 해도 그 말이 이렇게 논리적인 말이니까 실상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말은 그분이 쓰는 방식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 얘기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터득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을 영역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데, 혹은 코칭을 공부하거나 혹은 우리가 철학적인 사유를 하거나 영성적인 삶을, 자기 스스로의 삶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삶이 영성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해 나가는데 가장 깊은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특정 학문의 영향을 지나서 어떤 그 학문의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세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인식의 문제, 고정되어 있는 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이런 어려움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번 챕터에서 우리의 인지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카그니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지나 혹은 컨셉이라고 한다고, 우리의 개념이나 인지, 이것은
실제를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 실제를 있는 그대로 다 파악을 할 수 없고 항상 부분적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파악일 뿐만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퍼스펙티브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우리의 인지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인지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이 인지 한계 속에서도 이 세상과 나를 이해해 가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학습해 가면서 러닝 프로세스가 일어나면서 피드백 프로세스를 통해서 파지티브 피드백이나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A와 B가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생하는 의존적인 발생이라고 하는 게 Dependent Co-arising이라는 게 의존적 동시 발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연기법의 근본인데 이것을 깊이 깨우치면 어쩌면 이거 자체가 불교의 가장 깊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깨우치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되는 것이 전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화설 혹은 재행무상, 제법무화 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얘기를 열반견 같은 대승불교 쪽에서는 본성으로서 내가 또 있다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또 나오기 때문에 상충되는 개념이 나와요. 한쪽에서는 무아를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의 자성이 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원래 내가 있다 하는 개념. 그 참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참작이라는 개념과 무아로서의 내가 개념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이걸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과락을 계속 이해하다 그쪽에 공부를 쭉 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무라는 개념에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 허무주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유시각 쪽에서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다라는 쪽에서 또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론을 세워서 한쪽에서는 무에서 출발하고 한쪽에서는 유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만나는 지점까지 가야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식학은 무아를 경험적 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관학의 공사상을 보완함으로써 대승불교의 통합적 사유를 발달시켰습니다. 유식학은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소산이다. 모든 것은 이 세계는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작품이다. 이런 아주 절대적인 주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신분석의 얘기 쓰는 투사의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고 하나의 유시각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을 계속 주장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극단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속에서 지어내서 우리의 마음의 투사가 세상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지어낸 세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이 세상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분석 용어로는 이게 내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션과 인트로젝션이라는 것은 서구 사람들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깊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영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깊어지면서 영성과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만 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공부하는 내용이 어쩌면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사유가 저하고 함께 같이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이해하는 것은 다른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여물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따라가 보죠.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 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